오늘 저희가 방송이라고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이런 PPT로 정리를 해서 보신 다음에 앞에 가져오신 홈페이지에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이걸로 실습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에 대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늘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인공호흡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호흡기는 저희가 대기 중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대신 해주는 기계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부분도 일종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세포 호흡 역시도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는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만을 대신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 연장을 해주는 기계다 보니까 인공호흡기라고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의에서 부합한 말로는 인공환기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ICU에서 벤틸레이터를 설치한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인공호흡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본체와 카트와 휴미디랑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병동에서 검사를 가시거나 이동을 하실 일이 있거나 가정에서 쓰시는 인공호흡기다 보니까 저렇게 분리형으로 하나만 가지고도 이동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호흡기는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기계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제어를 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프레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압력이죠. 어떠한 압력으로 공기를 밀어넣어 줄 것인가, 그리고 플로우는 이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액체 혹은 기체가 이제 시간과 함께 연속적으로 이동하시는 현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이 흐른다고 할 때의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공호흡기는 거기서 흘려보내면서 발생되는 기체의 속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볼륨은 플로우와 유사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 플로우를, 기체의 흐름을 적분을 한 게 이제 볼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드를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CMV 볼륨 타입의 타이달 볼륨 450 이렇게 오더를 받았을 경우에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프레셔는 이제 서킷 내의 압력을 측정을 통해서 정확한 프레셔를 밀어넣어 주지만, 볼륨은 이 플로우를 적분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값이 이제 타이달 볼륨 400 이런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ICU에서 이제 벤틸레이터 이제 타입을 처음에 이제 설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레셔 타입으로 할 건지 볼륨 타입으로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셔 타입으로 할 건지 플로우 타입으로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플로우랑 볼륨은 같은 개념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프레셔와 플로우, 볼륨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알고 넘어왔는데,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은 지금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이게 1의 호흡의 방향대로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주었고요.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호기와 흡기가 완전히 끝났을 경우에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인공호흡기에서는 이 인스피레이션 구간에서 트리거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컨트롤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사이클 어떻게 들숨을 끝낼 것인지, 이 세 가지로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핀만으로 유지하는 게 보이시는데,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엔도트라케오 튜브나 아니면 트라케오스토미 튜브를 하신 그
저항값까지 이제 보완을 해주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트리거 컨트롤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하고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 다음 선생님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환자분이 자발호흡인지 기계적인 호흡을 줄 것인지 호흡 타입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컨트롤 브레스, 강제 호흡, 그리고 어시스트 브레스, 보조 호흡, 그리고 스폰터너스 브레스, 자발 호흡,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컨트롤 브레스와 어시스트 브레스는 선생님들 알고 있다시피 기계적인 호흡에 해당이 되시고요. 스폰터너스 브레스는 자발 호흡에 해당이 되십니다. 컨트롤 브레스는 흡기의 시작, 그리고 흡기, 호기의 시작 또한 이제 정해진 세팅된 RR에 의해서 기계가 모두 하게 됩니다. 이 어시스트 브레스는 요즘에 CMV 모드에 A 어시스트 모드가 추가가 되어서 AC 모드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1회 호흡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환자가 일정량의 프레셔나 플로우 트리거를 통해서 흡기 노력을 유발을 했을 때 기계가 넣어주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기 노력을 환자가 하고요. 그리고 유지와 끝은 기계가 모두 설정이 되는 거고요. 스폰터너스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트리거와 플로우 트리거로 인해서 환자가 진행을 하고, 기계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저기 플러스 PS라고 보이시죠?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이제 기계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프레셔 서포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나오시지만 환자가 좀 더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압력을 밀어넣어줌으로 인해 환자 좀 더 많은 양의 타입의 볼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CPAP 모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트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트리거로 인해서 이래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스폰터너스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센스로 인해서 익스프레이토리 센시티비라고 해서 호기 시에 그 센시티비로 인해서 그 1회 호흡이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강제 호흡과 보조 호흡, 자발 호흡, 이 세 가지 호흡 패턴에 따라서 인공호흡기에서 이제 모드의 유형을 나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AC 모드와 그리고 SIMV 모드, 스폰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기계 유형이 다르더라도 요즘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모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이레벨이나 오션 모드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어떤 호흡기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A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흡기 유발이 없을 때는 컨트롤 브레스, 컨트롤 호흡을 지원을 해주고요. 어시스트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AC 모드를 쓰시다가 네이트를 예를 들어서 10회로 설정을 했을 때 6초에 한 번씩 이제 환자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0회가 아니라 15회가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시스트 호흡이 5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드인 SIMV 모드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SIMV 같은 경우에는 강제 호흡과 보조 호흡과 그리고 자발 호흡 모두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계와 환자 사이의 싱크로니를 높여주는 모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MV 모드에서도 여기서 15회로 이제 세팅이 되어서 이제 모니터링 상에도 만약에 15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발 호흡 모드를 쓴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 컨트롤과 어시스트 호흡이 돌아가는 걸로 이제 환자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스폰터너스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흡기, 호기 전부 다 환자가 시작과 유지와 끝을 이제 환자가 하는데 이제 프레셔 서포트만 지원을 하는 모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C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시스트 브레스와 컨트롤 브레스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무슨 호흡을 의미를 할까요? 네, 보시면은 지금 타임별로 일정하게 볼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래프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컨트롤 브레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언뜻 보기에는 볼륨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적 모드라서 지금 들어가는 볼륨의 양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음압이 조금 내려온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리거링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계에서도 그렇고 이 벤틀레이터 그 ICU에 있는 기계도 그렇고요. 트리거링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1에서 5까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1로 갈수록 굉장히 예민하고 5로 갈수록 굉장히 둔감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기계에서는 3레벨로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시는데 어느 정도 트리거링이 3음압에 걸렸을 때 기계는 환자가 이제 호흡을 시도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어시스트에서 이제 컨트롤 호흡을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어시스트 호흡이 이제 들어간 그래프이고요.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컨트롤 브레스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시스트 브레스, 세 번째는 어시스트 브레스, 네 번째는 컨트롤 브레스 이렇게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AC 모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트리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환자분이 그 다음 모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자아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면 되시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트리거를 3레벨로 놓고 쓰지만 모니터링 상에는 저희가 18회를 세팅을 해놨는데 말도 안 되게 38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환자와 이 기계의 트리거링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호흡을 하고 환자가 더 힘들어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둔감하게 내리면 이제 환자의 원활한 트리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딱히 과장님이 오더를 내는 값이 아니에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옆에서 지켜보시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SIMV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호흡과 보조호흡, 자발호흡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지금 이제 기계호흡 사이에 환자의 자발호흡을 허용을 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AC 모드에서 레이트가 20회로 설정이 되었다고 해도 SIMV로 넘어올 경우에는 적절한 자발 호흡 구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레이트를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환자가 자발 호흡이 들어갔을 때 레이트, 미니 볼륨, 타이덜 볼륨을 환자가 중간중간 환자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SIMV 프레셔 타입을 보시면은 볼륨에는 서포트 프레셔가 들어가고요. 프레스 타입으로 보시면 컨트롤 프레셔와 서포트 프레셔가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병원을 다닐 때마다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이 컨트롤 프레셔와 서포트 프레셔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컨트롤 프레셔는 말 그대로 아까 기계호흡에서 이제 들어가는 프레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프레셔를 했을 때 프레셔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VTI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타이덜 볼륨이 350 정도 나오고 서포트 프레셔를 했을 경우에는 타이덜 볼륨이 350이 아니라 200, 이렇게 15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포트 프레셔 레벨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발 모드인 이제 스폰트 모드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환자가 레이트도 타이덜
볼륨도 미니 볼륨도 모두 다 환자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폰트 모드로 돌아가시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도 기계호흡 모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폰트 모드 같은 경우는 환자가 트리거링이 없고 자기가 쉬어야지만 기계적인 압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 사이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 벤틸레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CF의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폰트 모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홈벤트 자체에서도 스폰트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 기기가 이제 환자의 호흡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환자의 호흡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백업 벤틸레이션 기능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환자들도 스폰트를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CMV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스폰트 모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포트 프레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가 자발로 이렇게 쉬기는 하지만 적절한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여기서 서포트 프레셔를 주어서 적절한 타이달 볼륨을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삽입 정도 나와야 되는 이제 1mm에 이제 7.25, 1kg에 7.25ml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60kg면은 380 정도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250 이렇게 한참 부족한 타이달 볼륨이 들어갈 때는 서포트 프레셔를 조금 올려주시는 게 낫고요. 여기에서 환자분이 점점 호흡 기능이 완화되는지 보시고 싶으실 때는 이 서포트 프레셔가 조금씩 내리더라도 그에 대한 볼륨이 맞는지 이제 만약에 서포트 프레셔가 10에서 5로 내렸을 때도 타이달 볼륨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시면 모드를 충분히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CPAP 모드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CP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쓰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흡기와 호흡기 양쪽 모두 양압을 이제 가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양압기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핍, 아까 말씀드린 호기말 양압이 나오는데 이 핍 같은 경우에는 호기말에 양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 부풀고 얘는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짜부러집니다. 근데 이 핍을 주게 되면은 인공호흡기의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프레셔가 내려간 다음에 이 바람이 빠지지 않는 선에 한해서 밸브를 닫게 됩니다. 양쪽 밸브를 닫아서 그 핍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기능은 산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을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 환자의 SpO2가 달라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 개념을 한 번 더 넣어드렸는데 이 트리거 개념은 프레셔 트리거와 플로우 트리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레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킷에 양 옆에 밸브를 막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일정한 음압이 내려가게 되면은 환자가 호흡을 하려는구나 하고 인지를 한 다음에 호흡을 밀어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네뷸라이저를 할 때는 이 프레셔 트리거로 돌리고서 해야지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약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뷸라이저나 호흡기 칩을 이렇게 하실 때는 프레셔 트리거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양옆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흘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일정한 유속의 이제 차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구나 하고서 이제 트리거링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네뷸라이저를 쓸 경우에 양옆의 밸브가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약물이 다른 곳으로 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벤틸레이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프레셔 트리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홈 벤틸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기는 이제 레즈메드에서 나온 기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아스트랄 15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PB560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벤틀레이터 ICU에 보시면 PB840이라고 이제 프리미엄 벤넷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 기계의 후속 모델이고요.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왼쪽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오래되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는 기계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기계입니다. 뭐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의 뭐 각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아스트라를 많이 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 기사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소아 환자에 이게 굉장히 적합하게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메리트가 이제 미키즈 되는 부분을 다 보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 환자가 KTX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스트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간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얘는 배터리 시간이나 그리고 리크되는 것을 이제 보완해주는 점을 이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 기계도 이제 장단점이 있다면 매뉴얼로 그냥 이렇게 뚝딱이 단추식 버튼이기 때문에 뭐 노인들이나 이제 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터치로 하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값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자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커튼이나 뭐 장비 뒤쪽 환기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인넷 필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으로 장비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필터를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틀레이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희귀인체 질환자들만 이제 지원이 되던 게 건강보험 그 상대명들이 더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분들 그 위주로 이제 보험이 됩니다. 이 기계들은 집에서 대여를 하시게 되시면 한 달에 70만 원을 내시고 쓰셨습니다. 그분들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공호흡기 등록 신청서와 인공호흡기 처방전으로 이제 62,900원씩 내시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서킷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병동에서도 아마 알람이 많이 울리셨을 거예요. 이게 있으시다면. 그래서 알람 해결 방법은 보통 저희가 명함을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거기다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담당 간호사들이 이제 직접 가야 될 상황이면 가서 기기를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되시고 있고요. 밤낮이든 아마 상관없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알람이 많이 울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서킷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인공호흡기는 오른쪽에는 파란색 밸브와 흰색 밸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는 벤틀레이터와 달리 얘는 2A가 아닌 1A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I는 측정이 되지만 VDE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색 라인은 프레셔 압력을 측정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익살레이션 밸브 라인입니다. 환자가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기 밸브를 열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란 필터가 있는데 저게 이제 박테리아 필터라고 해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교환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4주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기 짧은 서킷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시게 되시면은 휴미디와 연결됩니다. 휴미디에서 이제 세팅된 바람이 나오면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고 따뜻한 공기로 바꿔주고요. 이 휴미디의 기능은 환자의 가래감이 많거나 뭐 찐득찐득한데 나오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온도를 살짝만 올려주셔도 가래가 묽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 또 긴 서킷을 통해서 환자와 연결되고 짧은 호흡기 밸브를 이따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쪽은 막아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호흡기 밸브다 보니까 환자들이 가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저기 물이 땅땅땅 떨어지거든요. 근데 관리해주시는 여사님들이 저기를 툭툭 막아놓거나 그러시면은 환자분들은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자체는 아마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플루메터를 통해서 오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오더를 받을 때는 그 벤틀레이터 자체 FIOT가 다 들어가죠. 뭐 0.3에 0.4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플루메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할 때마다 항상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드리는 오트의 양입니다. 그리고 기본 간호학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이들 이제 점점 다른 일을 하다 보시니까 이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FIOT가 0.6으로 오더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노메어가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일단은 0.2%를 뺍니다. 그러면 저희를 0.4의 오트를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트 1리터당 4%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4에서 0.04를 나누어가지고 이제 10리터로 연결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0.6으로 했을 때는 10리터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홈 벤틀레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게 되면은 집에서도 산소를 대여를 합니다. 똑같이. 근데 하지만 그거는 5리터 이하까지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OT를 0.4 이하로 낮추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떤 걸 챙겨야 되냐고 저희 이제 회사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집에 산소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쓰시는 오트는 전부 다 5리터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트 게이지를 충분히 감량한 뒤에 집에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벤틀레이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병동에도 항상 앰프백을 구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계가 멈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앰프백킹을 해가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계가 올 때까지 이제 처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똑같이 저희는 앰프백을 무조건 있으셔야지 집으로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벤틀레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것만 지금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끝났고요. 앞에서 서킷을 연결해보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이나 모드가 바뀌었을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